12월 2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워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며 국회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신임 집행위원장인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역과 국제 현안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 간 협력의 공간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강산 사업자들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국회 마비 사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제발 그만두자고 촉구했습니다. 유진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제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세안의 지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한 아세안 대화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 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깊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과 방산협력, 전통,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남방 정책의 안착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신남방 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자 상생 번영의 파트너라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정상회의의 개최와 관련해 국민들이 큰 관심으로 함께해줬다면서 특히 여러 불편함을 견디며 협조해준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KTV 이린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새롭게 취임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EU의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화통화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더욱 강해지고 옳은 변화로 가는 EU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재임 동안 양측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지역과 국제 현안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또 EU 새 지도부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 구축 여정에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EU 차원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공식 취임을 계기로 G20 주요국 정상들과의 취임 인사차 추진됐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독일 국방장관 출신으로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입니다. 청와대는 EU 신임 지도부와의 친분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숨진 검찰 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숨진 수사관에 대해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 협력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치된 남측 시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진 기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관훈 토론회에 나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 간 협력의 공간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호응만 해온다면 당장 실천 가능한 협력 분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장관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며 202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목표는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쪽이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원산 갈마지구 개발 논의를 북한에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김 장관은 사업자들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동해 관광특구 공동 개발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란
중러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초청 친서를 보낸 날에 북한 선언 추방을 통보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미사일 시험을 각각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은 이달 중순 유엔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김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2%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87로 10월보다는 0.6% 하락했지만 전년 같은 달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인 건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석유류 등의 큰 폭 하락이 완화된 게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 등이 종전에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 최근 그 하락세가 완화된 게 이번 상승의 큰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인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해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지난 9월과 같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근원 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체감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는 0.3% 하락에서 0.2% 상승으로 전환했고, 생선, 해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8% 하락에서 5.3% 하락으로 하락세가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기저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이 요인이 완화되는 연말 0% 중반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국가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위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국가별 공공청렴지수 IPI 평가에서 대결 7개 나라 가운데 19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5년 23위, 2017년 24위에 이어 올해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9위에 오른 겁니다. 공공청렴지수는 국가별 부패 통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연구센터가 개발한 지표로 2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공청렴지수 하위 지표는 부패 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자적 시민권과 교역 개방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발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개 나라 가운데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할 때 해당 국가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순위가 상승했고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 가운데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를 제외하곤 가장 뇌물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대만보다 앞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개발된 부패 지수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명확하게 정의된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 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평가였다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원보 협상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회의 참석을 위해 정은보 대사 등 우리 측 대표단이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정 대사는 한미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미 측이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연내 추가 회의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아마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인상률 상한선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증액 요구라는 여론이 나오면서 이번 회의에서 미 측이 조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마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첫날 주차관리원이 차량 번호 끝자리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짝수일은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홀수일은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에는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곧 다른 장소로 주차를 안내받습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차량 2부제 간판을 보고 급하게 차량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짝수 차량으로 2부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입니다. 이곳 역시 안내 입간판은 물론 차량 2부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도 크게 걸려 있습니다.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차량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된 유아 동승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 특수 목적 차량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차량 2부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범정부 총괄 점검팀을 꾸려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이 실내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경로당에서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데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교실 한쪽에 초록색 불이 켜진 센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초록색은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 미만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 보통에는 파란색, 나쁨에는 노란색, 매우 나쁨에는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건물 외부에도 측정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측정값은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짙으면 알람이 뜹니다. 이 앱은 공기청정기와 연동돼 있어서 외부에서 청정기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안내문을 보내 등원할 때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고 실내 공기는 선생님들이 실시간 감시하니 안심입니다. 어플을 보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교실에 이제 직접 있으니까 그때그때 열어보고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스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강화에 따라 지난 6월부터 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사업비 총 6억 원을 들여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50곳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기관마다 간이 측정 센서를 최대 5개 달아주고 관리도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IoT 기반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 대상을 70곳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올겨울 큰 추위는 없지만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기습 한파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파가 예상되면 분야별 대응 요령을 함께 알려주는 영향 예보 시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한파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효됩니다. 기존 한파특보는 이렇게 기온 중심의 정보로 제공됐습니다. 앞으로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기상청은 한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과 농축산업, 교통, 전력 등 6개 분야로 나눠 한눈에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신호등 색깔로 전달합니다. 한파 단계를 각각 빨강은 위험, 주황은 경고, 노랑은 주의, 초록은 관심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 영향 예보는 지역별 기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험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기온이 한파특보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한파 영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과 수산 양식 분야는 동파 가능성과 저수온 정보 등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험 단계를 알릴 예정입니다. 영향예보는 한파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기상청 날씨놀이와 모바일 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TV 이혜준입니다. 고대 연맹왕국 과야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수많은 연맹국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공전했던 모습을 유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6세기 가야 금관. 화려하고 정교했던 가야의 금속 공예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가야 지배층의 대규모 고분이 위치한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비교적 간결한 세움 장식이 눈에 띕니다. 가야 유물 2,6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그간 영남과 호남 동부지방에서 이루어졌던 대대적인 가야 유적 발굴 조사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 부재인 칼과 혀는 가야의 힘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각종 무기와 제철 기술이 응축된 유물들은 철의 나라 가야의 힘을 보여줍니다. 연맹왕국으로서 각국의 개별성을 존중했던 가야의 공존과 화합의 통치는 유물 속에서도 엿보입니다. 서로 다른 양식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들입니다. 이 작은 연맹 국가들과 교류하며 조화를 이뤘던 가야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원과 순천 일대, 호남 동부지방에서도 가야 유물들이 발굴됨에 따라 영호남을 아우른 가야의 공존 정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공동체거든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 다 자생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라는 이 전시를 꺼내 들고 왔을 때 가야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공존, 나와 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존과 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진행한 뒤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갑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부 수험생이 수능 성적 공식 발표 전 성적을 알아낸 것과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시범 테스트 기간 중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수능 정보 시스템 서비스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은 예정대로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일부 수험생이 수능 성적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해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산림청, 인사혁신처,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라오스에 파견합니다.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후속 조치로 라오스의 전자정부 주무부처인 우정통신부와 함께 전자정부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라오스 재무부, 내무부 등 여러 현지 관계부처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정부 24를 중점 설명하고 우리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초로 한 라오스 조세 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FCA 코리아, 함블 모터스, 포르쉐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16개 차종 12,05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수색이 오는 8일 종료됩니다.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 뜻에 따라 오는 8일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오는 6일부터 닷새간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되고 합동 연결식은 오는 10일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만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데요.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는 방법을 박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거리에 등장한 구세군 냄비와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이 겨울 분위기를 한껏 자아냅니다. 이맘때면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럴은 최근 저작권료 문제로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 등 저작권료를 성실하게 내고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숍과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해당 점포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닌 만큼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는데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15년도 총 340건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보안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바뀌는 태극 문양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름과 번호는 도듬 문자로 새겨져 위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레이저로 인쇄해서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도록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되는데요. 우선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 바뀐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라면 제품을 선택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합니다. 식품에는 관련 표기가 명확히 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동안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성분에 대한 표시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향료 25종을 표시해야 합니다. 네, 물론 표시되는 성분 모두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이나 우유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성분 자체가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닌데요.
화장품 사용 후 생긴 트러블이 사용 중단 후에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고, 사용 전 팔 안쪽이나 귀 뒤 등에 적당량을 바른 뒤 48시간 이상 테스트를 해보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병원을 찾아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한마디도 하기 싫어, 이런 분들 있으시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거나 직접 대화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서비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택시 안에선 앱으로 음료를 주문한 후 결제합니다. 점심시간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합니다. 퇴근 후엔 내일 아침에 먹을 식재료를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죠. 이미 익숙한 모습이죠. 실제로 국내 한 카드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언택트 주요 가맹점 15곳의 매출이 2017년 1월 67억 원에서 올해 5월엔 359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언택트 서비스는 최근 분야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방문 기사 없이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침대 매트리스, 마음에 안 들면 무료로 가져가는 홈 히팅 서비스도 인기라고요. 대면 접촉에서 오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주문이 가능한 데다 대기 시간이 줄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인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언택트 서비스 어디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지 지켜봐야겠네요. 갓 담근 김장김치에 잘 익은 돼지고기 수육 한 점. 돼지고기를 두껍게 촉촉 썰어 넣은 얼큰한 돼지고기 김치찌개. 생각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런데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도 발병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줄고 값도 떨어져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꺼림칙한 마음에 돼지고기 먹기 망설이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좋은 돼지고기 제대로 고르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고기 색깔은 엷은 선홍색을 띠는 것을 찾으시고요. 탄력이 있고 윤기가 나면서 지방의 색깔이 희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변색 부위가 없고 지방이 근육 사이에 적당히 분포되어 있다면 합격입니다. 이번에는 돼지고기 부위별 특징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입니다. 지방 함유량이 많고 단백질은 적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당량 포함돼 질기지 않고 감칠맛을 내는데요. 구이나 베이컨, 수육이나 찜에 적당합니다. 다음은 근육막 사이에 지방이 적당히 박혀있는 목심입니다. 기계가 적고 살코기가 많아서 삼겹살과 더불어 가장 맛있는 부위로 꼽히죠. 갈비는 육즙이 풍부하고 지방이 많아서 감칠맛이 도는 부위입니다. 등심은 연하고 지방이 적은 저지방 고단백 부위고요. 안심은 지방이 적어 담백한 저칼로리 부위입니다. 성인병이 있거나 비만, 또 치아가 약한 분이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부위별로 다 맛있는 국산 돼지고기. 맛있게 드실 준비 되셨나요? 워라벨, 다들 들어보셨죠?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워라밸 분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3.5분 줄어들었는데요. 주 5일 근무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달에 4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개인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가나 문화 또 자기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 여행 떠나는 분들이 늘면서 여행 업종의 카드 결제액 증가가 눈에 띕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 레저 업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었고요. 학원에서 쓴 카드 결제액도 증가했네요. 이에 비해서 술자리 회식이 줄면서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람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고요. 주 52시간제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요. 우리 삶의 워라밸 확산 기대해봐도 되겠죠?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패 정도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19년 평가에서 한국은 117개 국가 중에서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반부패 국가 역량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외에도 미국 트레이스의 뇌물 위험 평가에서도 한국은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33위, 2018년에는 25위였습니다. 뇌물 위험 매트리스 평가는 기업인이 사업을 할 때 관료들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의 총체적인 부패 문제를 종합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부패 방지 전담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됐고요. 또 200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확대돼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들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상도 국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원, 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 권력 유착과 부정부패는 일반 국민들과는 사실 커다란 관계는 없습니다. 기득권자들과 권력이 깊은 고질적인 현상이죠. 특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벌과 정치 권력과의 유착은 뿌리 깊은 적폐 중의 하나였습니다. 2016년 촛불국민혁명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권력형 특혜는 처벌받게 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3월 1인당 국민소득 31,349달러를 기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또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서는 소위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보장받는 사회에서 높은 국가 생산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적인 국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 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부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즉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와 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서쪽 지방 곳곳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남과 전북의 최고 8cm,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북, 전남 북부의 최고 5cm가 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에서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강릉은 영하 5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2도에 머물며 영하권의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3도, 대전과 강릉 7도 선에 머물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두터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서쪽 지방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서부 지방 곳곳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춘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3도, 강릉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전 해상의 물결이 최고 3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면서 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고요.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며 매우 춥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 등 추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